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것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는 매월 한 편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한국에는 없는 것들 시리즈도 매월 한 편씩 올라갈 것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들과 한국에는 없는 것들을 통해 한국을 좀 더 가깝게 느끼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것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전세입니다. 이 전세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즉, 한 달에서 두 달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달 임대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매월 월세를 지불하고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와 같은 월세 이외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란 주택가격의 40%에서 80% 정도의 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2년의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주택을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 이외에 매월 별도의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집을 빌리기 위해 지불한 보증금을 계약 종료 시 전액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반환받는 금액에 별도의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약 1,900만 가구 중 자기 집은 56.8%, 전세는 15.5%, 월세는 23.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5년 조사부터 살펴보면 1995년 조사에서 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29.7%였으나 그 이후 매년 전세 비중은 하락하고 있고 그에 비해 월세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월세와 함께 전세도 보편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전세제도, 법률상 전세제도를 명기한 나라는 한국 이외에 스페인, 프랑스, 미국의 루이지애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이 있으나 실제 전세제도가 관찰되는 나라는 인도와 볼리비아로 파악됩니다. 인도는 아주 극소수만 관철됨에 비해 볼리비아는 한국의 전세제도와 거의 동일하며 계약 체결 시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공공이 계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관계를 보호하는 등 볼리비아에서도 전세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전체 가구 중 약 5% 이내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전세 점유율이 20% 내외임을 감안하면 한국만큼 일반적인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최초의 전세 계약은 기원전 15세기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계약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보리를 빌려오는 것으로 6년이 지나면 아들을 돌려받으면서 원래 빌려온 양만큼의 보리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이었습니다. 만약 전세로 빌려온 아들이 일터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동전 한 잎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무엇을 빌려준 것일까요? 보리와 아들 중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전세계약의 핵심입니다. 둘이 이해가 맞았기에 위의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아마도 한 가구의 가장인 아버지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식량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에 자신의 아들을 부잣집에 보낸 것이겠지요. 이는 식구가 한 명 줄어들어 식량 소비량도 줄어드니 일거양득입니다. 이에 비해 부자는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 6년간 안정적인 일꾼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린이여서 도움이 안 되겠지만 기간은 6년이니 나중에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6년 후에는 성장한 일꾼을 돌려보내야 하지만 그 대신 처음에 지불한 보리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닙니다. 위 계약에서 6년 후의 상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전달된 보리의 양이나 아들의 나이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전세라는 것은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계약이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약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보리를 빌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꾼을 빌리는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국 전세제도의 탄생 배경. 한국의 전세제도는 집을 빌리는 제도라기보다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이어진 한국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시작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실시됩니다. 1963년 이후 매년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시중금리도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예금금리는 1965년 26.4%를 기록했고 대출금리는 1966년 26%를 기록합니다. 즉 예금이던 대출이던 원금이 4년 후에는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채 시장에서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1963년 이후 사채 이자율을 살펴보면 1964년 61.8%를 기록하는 등 1960년대에는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채 이자율 역시 정부에서 통계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의 사채였다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로 계산할 수 없는 지하 사채 시장의 금리는 당연히 위 통계치보다 높았고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시기였기에 일반인들끼리의 사금융 역시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촌 사회로부터 도시로의 이탈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농촌을 완전히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기존 농촌의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도시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전세나 월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도시의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 이외에 사채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 제도가 정착되게 됩니다. 즉, 주택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무이자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쉽지 않았다는 점과 연결되어 사금융 시장이 활성화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1,000만 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25%의 이자를 받으면 1년 후 이자로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부동산을 구입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전세를 놓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사채로 연 50%를 이자로 받으면 2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년 후에는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그 사이에 1,000만 원의 부동산은 1,200만 원으로 상승해 있습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만일 월세로 산다면 은행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월세를 부담합니다. 즉 5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는 1년에 1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월세를 납입하고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 경우에는 500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2년 거주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후반 이후 전세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이해가 일치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고금리 상황이었고 사채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손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고 임차인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은 1960년대 및 1970년대와는 달리 저금리 시대입니다. 따라서 옛날과 같은 이유로 전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월세는 저렴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각종 규제로 쉽지 않기에 목돈을 필요로 하는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임차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전세나 월세 또는 최근에 보증금 있는 월세로 임차주택을 구하는 것입니다. 4. 전세지 고려사항. 주택의 매매가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은 40%에서 8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라면 시세 파악이 용이하나 단독 주택일 경우 시세 파악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임대나 매매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벽에 걸어놓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가 일처리를 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만일 차후에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년 만기 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쉽게 회수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임차 주택의 유형에 따라 보증금의 약 0.2% 내외입니다. 5. 전세와 월세의 부담금 비교. 전세 보증금이 1억인 경우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어 전액을 월세로 납입한다면 2020년 9월 현재 이자율 4%로 계산할 때 월 33만 원입니다. 즉,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전세 1억 대신 월세 월 33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전세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미리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대출 이자와 월세의 수준 그리고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외국인의 임대차. 한국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면 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국인의 전입신고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외국인 등록 번호를 부여받으면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체류지를 확정했거나 사는 곳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새로 거주하게 된 시, 군, 구청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7. 전세계약에 따른 사고. 전세계약은 주택가격의 40%에서 80%에 해당하는 고액이 거래되는 것이며 한국 사람들도 가끔 부동산 사기를 당할 정도로 사건이 빈번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고 유형과 사례가 있으며 조심해야 할 수많은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별도의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만 있는 것 제1편 전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세 제도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세 제도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신기해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는 없는 것 1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